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순도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근대화 이념을 금, 공산주의를 구리, 고대 관습적 생각을 아연으로 볼 수 있죠. 그 세 가지 생각이 한국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특별한 생각이 없으면 14K 골드가 된다고 했죠. 그래요. 핑크 골드죠. 세 개의 금속이 합쳐지면 핑크 골드가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가장 순도가 높은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대표인사나 집단을 고르라 하면 뭐 기업인들도 있겠죠.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불순물이 섞이면 이승만, 노태우. 윤석열은 핑크 골드에서 시작했다가 서서히 바뀌죠. 근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 18K다. 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순도가 높다. 과거 인사이지만 그 당시에 근대화 이념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근대화 이념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잘 정리된 근대화 이념을 가리키죠. 이 순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거는 그래요. 의지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근대 국가를 수립하겠다. 그러한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도의 관습적 생각을 억누를 수가 있었던 거죠. 박정희나 전두환이 근대화 이념으로 수양을 해서 완전히 이제 타바꿈되면서 근대 국가를 수립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도의 관습적 생각이 강하게 지배당하고 있었지만 또한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돼. 식민지를 겪으면서 또 한국을 건국하면서 그런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다는 거예요. 억누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가 높아진 거고 완전히 이제 근대화 이념으로 이념을 수용하면서 완전히 거듭난 것은 아니었을 거다. 이제 이글슨이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근대국가 수립 목표가 사라졌죠. 김영삼 이후에. 급격히 이제 그래요. 고대의 관습적 생각에 지배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고대의 관습적 생각은 거의 똑같죠. 그러면서 이제 반근대적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이제 한국은 그래요. 골드로 치면 한 핑크 골드 국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3대 개혁을 살펴보았죠. 3대 개혁을 내세웠지만 연금 개혁은 아예 손도 못 댔죠. 뭐 입법권이 없으니까 입법부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교육 개혁이나 노동 개혁을 실시했죠.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그래 입법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걸 할 수 없었잖아요. 입법부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대신에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많은 조치를 취했죠. 일관되게. 그래서 이제 개혁정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반문명적 반산업적 정책을 폐기했다. 그 잘한 거죠. 이때 폐기 안 했으면 위험했죠, 한국은. 4대강의 보도도 철거됐을 거고, 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며,
원전도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컸죠. 계속 추진되고 있었으니까. 위험했다는 거예요. 2022년 8월 윤석열은 문재인이 도시개발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도시개발을 허용했다. 반문명적 조치를 폐기한 거죠. 2022년 7월 문재인이 반문명적 반산업적 정책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했다. 그거 다행인 거죠. 또한 2023년 7월 문재인이 4대 강보 해체 계획 및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래요. 문제는 일관되게 반문명적 조치를 취했죠. 거기다 또 반산업적 정책까지 취했죠.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역할이 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조를 약간 바꾼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문제였죠. 한국의 농업공산주의는 반문명적 농업공산주의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공산주의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인 공산주의인 거예요. 단지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문명이 크게 발전했죠. 바로 되돌리지 못해서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그 10년, 20년 진행되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많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폐기되었던 산업 육성 정책을 부활시켰다. 윤석열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사실이죠. 한번 읽어보면 되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죠. K-칩스법을 통과시키고 뭐 이런 저런 조치를 취해요. 용인을 국가 첨단 산업 전략 특화 단지로 지정하죠. 그래요. 빨리빨리 진행하죠. 뭐 패스트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10년 걸릴 일을 3, 4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판을 짰다. 그래요. 윤석열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민간기업 육성 정책에 해당하니 근대화 이념에 부합한다. 정상적인 거죠. 근대 국가에서 반산업, 반문명 정책을 실시하면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업과 문명을 발전시키려 하는데 실패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따름이지. 윤석열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수출에 앞장섰다. 사실이죠. 마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정복전쟁을 일으켰다. 윤석열은 한국 무기 수출을 위해 발벗고 나섰고 K방산 윤석열 정부 시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다 아는 거죠. 읽어보면 되죠. 윤석열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다시 핵심 수출 산업으로 복원했다.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포하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더불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대규모 성과를 냈다. 보면 되죠. 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 알죠. 이 정상국가라는 거예요. 산업을 육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출에 앞장서고 투자를 유치하고 그게 근대국가의 수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테러 단체 지원하고 적국에 막 퍼주게 하자 이런 게 근대국가의 외교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가 투자 유치에 힘쓰고 어떻게든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그 의지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대국가라는 거는. 근대국가가 좀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윤석열이 수출 앞장선 일은 시장 확대 및 민간기업 육성에 해당되는 일로 근대화 이념에 부합한다. 군사정부가 실시한 한국판 메이지 유신의 핵심인 신사력 육성 정책은 부활하지 못했다. 군사정부의 신사력 육성 정책은 김영삼이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지운 이후 천민자본주의 정경유착으로 매도되며 현 시대에 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실전되었다. 완전히 실전된 거죠. 박근혜가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은 근대화 이념에 부합하지만 엉터리 방법을 선택했죠.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거야. 그것도 실패하죠.
방법이 잘못된 거죠. 예전에 설명했지만 근데 시설력 충족 정책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발전하면 임금이 비싸지죠. 산업 발전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임금이 비싼 게 죄라고 했죠. 그때는 임금 보완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비용을 낮추고 그래야지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발전할 때는 반드시 임금 보완 정책이 따라가지 않으면 산업이 다 붕괴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때 자동차 산업, 조선업 다 강국이었지만 쇠퇴한 이유가 뭔가요? 그 임금 보완 정책을 몰랐던 거예요. 국가 생산성을 강화시켜서 그래요. 인건비에서 불리한 점을 다른 것으로 그래요.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산업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충분히 발전하는 근대 국가에서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재산 침탈을 완화했다. 사실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완전 폐기는 불가능했다. 윤석열의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조치이니 근대화 이념에 부합한다. 뭐 대체로 다 일관되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정책은. 그래요.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딴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은 이렇게 막 오랜 기간 그렇게 우파 인사라고 인식되지 않지만 인식된 인사는 아니었으니까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딱 대통령이 됐을 때 무엇을 실시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는 윤석열이 더 순도가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행하기 때문에 누구는 뭐 특별히 좋게 보고 안 좋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쓰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다그 좌파계열 대통령 인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딱 기준에 입각해서 딱 판단하는 것이지 뭐 특별히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정부의 부채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며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이를 계승하여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부채 비율을 더 크게 증가시키며 복지 확대를 실시했다. 그 사실이죠. 이 반국가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걸 계속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의 경제 위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중단시켰죠. 그것도 윤석열이 공인 거죠. 일단은 노무현 이후 정부의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중단시키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은 예정되어 있었다. 그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약 20년간 지속된 부채 비율 증가를 중단시켰다. 이는 국가의 생산성을 강화시키는 조치이니 근대화 이념에 부합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복지 확대보다는 복지의 재설계를 시도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사고도 있었죠. 세모녀가 순진채 발견되었죠. 가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그런 일이 있었. 그래서 이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죠. 지금 한국에서는 복지 확대는 이제 중단해야 되죠. 계속 복지 확대하면서 그 국가의 소득이란 거는 일단 뭐 이제 소비에 쓰이겠죠. 국민들의 소비에 쓰이고 생존에 필요하니까 둘 중에 하나 쓰인다는 거예요.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 아니면 발전에 쓰인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일단 무조건 발전되게 한다는 거예요. 발전되면 어떤가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 기금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발전해야 된다. 발전 단계에 맞게 복지 기금이 커지면 복지 정책을 확대하자. 그게 군사정부의 복지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방식은 가장 우수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사 정부 아주 뛰어났죠. 근데 지금은 복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빚까지 내서 복지를 실시하게 되었죠. 그런 꼭 복지 때문은 아닌데 하여튼 모든 게 근대 국가 수립 목표가 사라지면서 이상하게 전개됐고 국민소득 또 한때 막 10% 이상 증가했는데 지금은 뭐 한 1%대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 수립 목표가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뭐 또한 가난한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7년 만에 상향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30% 이하만 생계급여를 받았으나 뭐 32%로 확대했다. 뭐 그런 거죠. 두터운 지원을 실현하고자 했다. 복지는 복지 확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일단 복지 확대는 중단해야 된다.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복지 정책에 투입하는데 자꾸 이렇게 절대 빈곤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요. 이런 게 중요한 일이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복지정책은 발전 단계별 복지정책 실시, 이게 군사정부의 복지정책인 거죠. 혹은 건전제독성 복지정책에 해당하니 근대화 이념에 부합한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 자체가 좌파우파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시하느냐가 좌파우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주요한 복지정책은 다 군사정부가 실시했죠. 뭐 4대 보험도 그렇고. 어떻게 실시하느냐? 발전 단계별로 이제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건전 재정 속에서 실시한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비주로 복지 확대해야지. 그러면 이제 국가 위기를 불러들이는 좌파 정책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근대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반시장, 반산업, 반기업, 반국가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법은 지나치게 반근대적인 법이라서 그 어느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래요. 다 얘기했죠. 살펴보면 되죠. 각주에서. 어느 국가에서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기업 재산을 파괴해도 뭐 책임지지 마라. 누가 기업 투자해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 다 사줄게. 지금도 쌀 가격은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생산성을 강화시켜야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러 차례 국회 대표가 유사법안의 재발의를 번복했다. 재발의를 반복했다. 그렇죠. 안 돼. 또 우파 정부잖아요. 근데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발의하면서 그렇죠. 근대 국가를 파괴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려고 하죠. 윤석열의 조치는 민간기업 육성, 시장 육성, 사유재산 보장을 위한 정책이니 근대화 이념에 부합한다. 그거 당연하죠. 꾸준하게 실시를 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은 문재인의 파탄된 한일 관계를 복원시켰다. 윤석열은 국내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반일 감정을 막 조장하는 세력이 있죠, 한국에는. 2023년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결단을 내리며 교차 상태였던 한일 관계에 물꼬를 떴다. 보면 다 알죠. 기시다 국무부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풀죠. 규제까지 했었죠. 윤석열은 무지연히 파탄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완전히 정상화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 일본이 보유한 첩보자산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음으로써 독자적인 대응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다. 그렇죠. 또 한미일 연합을 강화하죠. 또한 윤석열 2023년 8월 한미일 삼국 정상은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단독 정상회의를 가졌다. 그래요. 그 삼국을 준 동맹 상태로 만들었다. 그거 잘 보면 되죠. 한미일 연합이 중요하다 했죠.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또 러시아와 중국 자체도 정복력이 강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려는 욕망이 강하죠. 한국 혼자서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미일 연합은 계속 강화돼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외교는 친미, 친일, 친해양 세력의 외교 정책이었으니 근대화 이념에 부합한다. 그렇죠.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고물가 고금리에 대응하는 국가들에서 여당은 선거에서 참패하였으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국민의힘은 45.1%를 득표하고도 참패하였는데 이는 선거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득표율만 보면. 근데 이제 대패해버렸죠. 45.1%면 300석 중에 몇 석 정도 되나요? 40%면 120석이잖아요. 130석 되죠. 근데 이제 한 106석인가 7석밖에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선거 제도로 인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회 분란을 일으켰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나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부터 있었죠. 뭐 5만 인을 다 일으켰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뭐냐? 탄핵 남발하고 이런 행위가 또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을 고의적으로 임명 안 했죠. 그래요. 국헌문란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란, 폭동, 국헌문란이 뭐냐?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 개념을 알아야지 처벌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국헌문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국헌문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정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국헌문란이라는 거예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맞냐 안 맞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뭐라 했나요? 피해 상황을 봐야 된다.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면 뭔가요? 예를 들어서 광우병 사태를 일으키면 그거는 내란에 엄밀하게 규정하면 내란이죠. 근데 왜 내란으로 규정해서 처벌하지 않나요? 엄벌에 쳐야 되니까 피해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규정에 부합이 돼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벌에 쳐야 되니까. 헌법재판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고의적으로 정지시켰다. 고의적으로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재판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2명의 공직자들을 탄핵했고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국헌문란을 명백히 저질렀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단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해서 처벌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 남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별도의 문제인 거죠. 이제 피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헌문란을 저지른 거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규정을 보라는 거예요. 국가기관을 뭐 이렇게 전복하는 것도 있지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처벌을 떠나서. 22명의 공직자들 중에는 검사들이 많았는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많았다. 그렇죠. 이재명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문재인의 지시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발견되었죠. 이재명은 입법권을 이용하여 수사와 무관한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여 어떻게든 수사와 재판을 막으려 했던 것 같다.
자기가 재판 막으려 했던 거죠. 윤석열이 지시해서 시작했으면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밝혀진 바는 없다.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뭐 이 극단적인 정치를 실시한 거죠. 그 민주당 지지 세력이 일단 어쨌든 간에 뭐 재판을 보고 뭐 당대표로 임명하든가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요. 막 이렇게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딱 대장동 비리했으면 그 기술적인 거죠.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할 게 아니라 딱 비리에만 집중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몇 년씩 끌고 하여튼 뭐 검사들 뭐 수사에 간섭할 건 아니고 검사들은 그렇죠. 그거 어떡하냐 범죄 있는데 정상적으로 수사해야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고려하면 좀 기술적인 게 있는데 뭐 딱히 또 그렇다 해서 뭐 간섭할 수는 없는 거죠. 범죄가 발견돼서 수사하겠다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문란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렇죠. 여야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국무회의를 통해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해프닝이었죠 뭐. 해프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국회문란이 없었다 그러면 좀 심각하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뭐 심각한 국회문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피해 뭐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아니니까 내란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각한 국회문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국회문란이 없었으면 비상계엄 선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추진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주도한 최고회의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12월 6일 한동훈은 개인적으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동훈이 바꾼 거죠. 뭐 이런저런 또 알 수 없는 일을 가지고서 자기를 체포하려 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걸 쓰니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잘 보라는 거예요. 탄핵 소추 의결이 12월 7일에 있었죠. 12월 5일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필 12월 6일날 벌어졌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2월 7일 탄핵소추 의결이 한 차례 부결되었으나 12월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열로 탄핵소추는 의결되었다. 분열이 됐죠. 한동훈을 중심으로. 의결되었다는 거예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며 윤석열을 판면했다. 그렇게 됐죠.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문란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니 달리 할 말은 없다. 윤석열은 이 국회문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단 비상계엄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인 만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용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잘 몰랐던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할 수는 있는데 민주정치에 어긋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국회문란을 저질렀으면 국회문란을 저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국회문란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느냐? 그건 대통령의 판단이니까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도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용인 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은 없다. 저번에 박정희 사례를 얘기했죠. 박정희가 비상계엄 선포해서 한일 수교를 성사시켰죠.
선거에서 어떻게 됐나요? 압승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례 보자는 거예요. 또 이승만도 많이 그런데 참 보자는 거예요. 용인 없이 역사에서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역사는 공산주의 역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승만이 비상계엄 선포했고 뭐 국민들이 뜻에 반했으니 독재자다.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 1952년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현 시대에서는 공산주의 세력 역사관이 지배하고 공산주의 세력 역사관에 의해 역사가 낙조되기 때문에 이승만이 독재한 것처럼 언급되지만 실상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용인했다는 거예요. 이는 선거 결과에서 확인된다. 한번 보자는 거예요. 1992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그러면 1952년에 선거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선거에서 대패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 1952년 5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도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은 147석을 얻었고 당시 민주당이었던 민주국민당은 4석을 얻었다. 147대 4였다는 거예요. 10%도 안 되죠. 5%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민주당이었죠.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4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1952년 8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승만은 약 74.6%를 득표했고 민주국민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아예 후보를 못 냈다는 거예요. 민주당 출신은.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 한 11% 얻었죠. 이승만 74.6% 얻었고. 뭐 조봉암이 뭐 이승만의 경쟁자였다. 다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뭐 11% 얻고 좀 많이 얻으면 20% 얻고 그랬는데 무슨 이승만이 상대였냐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냐를 안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결과를 안 가르치죠. 결과를 보면 어떤가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4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도의원 선거에서. 그럼 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그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이승만이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 독재다. 그렇게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즉 당시 한국인들은 민주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이면 민주당 인사들은 모조리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민주당은 전쟁 중에 대통령을 교체하기 위해 내각제 개헌을 추진했고 민주당 의원은 군인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들은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을 살해하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인 거 아니에요. 또 그 군인 정체는 군의관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인들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은 그때 뭐 했냐? 대통령을 교체하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굉장히 화났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승만이 비상계엄 선포해서 개헌하고 그 민주당 그 의원들 수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군인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왜 죽였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일 수도 있고. 선거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당시 이러한 행위를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용인할 수 없었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의외로 안 믿은 거죠, 그 당시 국민들은. 하는 짓을 보니까. 저자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하기에 선거에서 이승만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정하며 민주당을 심판했던 것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승만의 비상계엄 선포와는 달리 돌발적인 것으로 절대 다수 국민들이 용인 없이 발동되었다. 아니, 절대 다수 국민들이 용인이 있었냐는 거예요. 정당성을 떠나서.
비상계엄 선포해서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국민들한테 일단 고지를 하고 해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어떤 조치라도 취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부가 파괴됩니다. 알리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용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고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에 면죄부를 주고 공적인 목적으로 발동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만든 반국가적 반근대적 판결이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심판을 하게 됐는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론은 한 반반으로 갈렸죠. 당시에는. 판결 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너무 이런 정치적 사건을 시비를 가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그냥 돌려보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파면해버리면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에 면죄부를 줘버리는 게 되잖아요. 뭐 이런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행정부를 파괴하는 행위는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파괴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은 반국가적 판결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파괴되면 국가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행정, 치안, 국방 등의 업무를 정지시키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정치를 실시하면 입법부도 행정부와 같이 중시되지만 실상 입법부는 없어도 국가가 파괴되지 않는다. 고대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없었지만 국가가 파괴되지 않았다. 근데 행정부는 없으면 파괴된다는 거예요. 행정, 치안, 국방 이런 게 안 되면. 당연하죠. 근데 그걸 용인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반국가적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다른 정부기관이나 대통령을 우위로 보고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대통령의 기능을 마비시켜도 상관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잖아요. 국헌문란을 용인했으니까. 대통령 기능 정지시키면 어떡해? 이런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행정부 기능 마비시키면 어떡해? 뭐 이런 판결이었죠. 민주정치를 실시하더라도 입법부를 우위에 두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을 우위에 두는 국가가 있다. 한국헌법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두고 있으면 국회를 다른 정부기관 우위에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에 어긋난 판결을 한 것이니 반근대적 판결이다. 반근대적 판결이 한국헌법은 그렇지가 않은데 국회가 대통령 기능을 마비시켜도 되는데 대통령은 그걸 저지하면 안 된다. 그건 뭔가요? 한국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국회를 대통령 위에 두고 있는 거죠. 한국헌법은 그게 아닌데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근대적 판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판단 기준 1, 2, 4, 5, 8, 10, 11, 13에 의해 윤석열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하였다. 집권기간 동안 그랬죠. 뭐. 하지만 한국 역사에서 윤석열이 근대국가 수립 여부에 기여했는지는 세월이 흘러야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유보한다. 윤석열이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쉽게 집권하였으니 윤석열이 거부권을 통해서 막고자 했던 반근대적인 법인 노란봉투법과 양국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늘 시행하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재산 침탈 역시 시도되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 정부 이전보다 한국의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이죠. 뭐. 좀 이렇게 자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관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럼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의 성향 자체가 좀 독단적인 것도 사실 있고 또 일에 대한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고 뭐 의료개혁 이런 것도 막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대왕 프로젝트도 그렇고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건 좋은 거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 건데 하여간 좀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윤석열이 비록 조기 퇴임했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사포로 많은 국민들이 계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역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미래의 한국은 더 눈부신 발전을 할 수도 있다. 이거로서는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적인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짐승과 달리 산업도 발전하고 막 문명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이 영향은 장기간 영향을 미칠 거다. 한국 역사에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결국 미래의 한국 역시 여전히 계몽된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투쟁 결과에 의지한다. 계몽된 이들이 많다니까 또 계몽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